지구재난 소식부터 시민 참여 활동까지 기후위기에 대한 거의 모든 것 기후 시민백과가 소개해드립니다.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기후시민백과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그린피스와 시민분들이 함께 만들어온 변화,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좀 기분 좋다가 아침에 말도 안 되는 기사를 보고서 김지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요즘에 집에서 혼자 놀기의 달인이 되어가는 유지연입니다. 지석쌤, 오늘 오전까지 기분이 좋다가 급 좋아지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기사를 보셨나요? 아니, 매일경제에서 얼마 전에 국가환경회의에서 이제 2035년이나 2040년 정도에는 그냥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휘발유차, 디젤차를 판매를 금지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최악의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그랬더니 뭐 단독 기사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못 사는 뭐 동남아나 아프리카에서는 내연기관차를 계속 살 건데 우리나라에서 내연기관차를 없애버리면 규모의 경제가 무너지면서 뭐 30조 원의 손실이 나고 해외에서도 그거 살 건데 왜 우리나라가 없애가지고 산업을 다 뭐 붕괴시키고 어떤 편 썼냐면 생태계가 다 무너진다. 무슨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거지?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죠. 근데 이제 어이없는 게 지금 2035년 너무 늦거든요. 늦죠. 영국도 사실 얼마 전에 2030년으로 당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통 끝에 당겼거든요. 왜냐면은 야 뭐가 더 중요하냐, 내연기관차 몇 년 더 파는 게 더 중요하냐, 뭐 인류 전체의 생존이 더 중요하냐, 생존이 좀 더 중요하네, 뭐 이렇게 하면서 당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래저래 반발이나 의견을 감안해서 이미 살짝 한 발 빼고서 발표했더니 이러면 뭐 다 망해요, 뭐 아프리카 이런 데서 살 건데 왜 우리가 만들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사실 진짜 이 내연기관차 퇴출 문제는 우리 생존과 정말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거기에 그 생태계라는 표현을 갖다 붙여가지고 생태계가 지금 진짜 생태계가 완전 무너지는 판국에 그 논리도 너무 웃기는 거죠. 아니 인도네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데다가 더 싼 전기차를 만들어서 갖다 줄 생각을 해야지 우리나라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해괴한 논리를 갖다 들이대면서 참 그거를 아무래도 지석쌤의 그 월간 전기차를 그 기자님께 들으시라고 좀 보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제인쌤 요새 혼자 놀기의 달인이 되셨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혼자 놀기를 하고 계신지. 네, 시간 단위로 얘기해주세요. 시간 단위로. 분단위는 좀 그렇고 시간 단위로. 근데 좀 많이 부끄럽긴 한데 일단은 제가 요즘에는 집에서 춤과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그런 개인기를 많이 개인기 어디서 뽐내주실 예정인가요? 근데 뽐낼 데가 없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저희 나중에 팟캐스트 공개 방송하면은 한번 뽐내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추천해주시면 제가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틱톡 해요, 틱톡. 나도 안 하지만. 제인쌤 틱톡 개설하시면 꼭 팟캐스트에서 한번 소식 전해주시고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구글플렉스님께서 팟빵에 1000캐시 후원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저도 몇 달 전에 알았는데 분리수거 대신 분리배출이 올바른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쓰레기를 버리는 입장이니까요. 조심스럽게 의견 남깁니다. 그리고 지우쌤 목소리에서 자꾸 또기가 생각난다고. 혹시 지우쌤이 또기냐고. 제인쌤, 진실이 뭔가요? 또기가 지우쌤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해도 되는 건가요? 네, 지우쌤이 아니고요. 네, 다른 분이 계시는데 지우쌤도 근데 한때 또기를 하셨었는데. 그렇죠. 심지어 저도 또기를 한때 했었어요. 이 사무실에서 또기 안 해본 사람은 지석쌤밖에 없을 거예요. 또기가 처음 나왔을 때 맨 처음 아바타를 썼던 게 저일 거예요. 진짜요? 네. 아닌 걸로. 그래서 안 떴구나. 네. 네, 그리고 허지윤님께서도 팟빵에 1000캐시 후원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인쌤께서 이 댓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 컨텐츠도 유익하고 기억하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잘 정리하면서 들으셨다고. 그래서 댓글 소개도 매번 감사드려요. 네,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석쌤에게 특별히 코멘트를 남기셨는데, 지석쌤, 저는 기술을 부정하진 않아요.
기술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길 간절히 바라는 동시에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플라스틱을 새로운 형태로 모래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위가 부서져 자갈이 되고 자갈이 부서져 모래가 되고 모래 중에도 고운 모래가 있잖아요. 이런 노래를 부르세요. 바위 또 저 제임스의 깨트려. 아웃사이더인 줄 알았어요. 네, 되게 길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이 토양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좀 덜하겠지만 거기에 막 중금속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유연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모래나 이런 거는 깨지면은 하여튼 실리카 같은 뭐 이렇게 뭐랄까 그냥 무기물이 되는데 플라스틱은 유기물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고대 죽은 생물의 고추장 내지는 간장 같은 형태로 된 그냥 썩어 문드러진 뭐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기물이고 모래는 무기물이기 때문에 무기물은 뭐 들어오면은 그냥 뭐 배출되거나 뭐 이런 식이지만 일단 우리가 먹지도 않고 유기물은 그게 들어와서 막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뭐 참고로 뭐 휘발유 같은 거 마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로 그렇고 무기물 같은 경우는 깨지다가 어느 정도에서 좀 뭐 멈추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은 플라스틱은 끝도 없이 이게 더 부서지거든요. 왜냐하면 유기물을 뭉쳐서 억지로 무슨 그 형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안 없어져도 문제고 깨져서 깨질수록 또 그거대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작을수록 독성이 커져요. 그래서 초미세 플라스틱 이런 거는 뭐 먹으면 잘못하면 뭐 내장으로 침투를 하나 아무튼 뭐 거의 그런 식으로 끝간데 없이 깨지면서 우리 몸이나 이런 거에 닿았을 때 이제 또 교란 작용 같은 거가 있고 뭐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 플라스틱 회사 같은 경우는 미세 플라스틱이 뭐 이렇게 뭐 됩니다. 이게 얘기하고 싶을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게 안 된다. 그리고 토양은 참고로 무기물과 유기물의 결합인데 이제 무해한 유기물이죠. 그러니까 나뭇잎 썩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는 건데 이런 플라스틱에서 깨져 나온 그런 것들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플라스틱은 돌고 돌아서 만들면 안 된다. 최소한만 만들어 써야 된다. 뭐 이런 정도까지 좀 정리가 됩니다. 뭐 재활용 이런 것도 아까 분리배출 얘기 나왔지만 한두 번 소개한 것 같지만은 그 열심히 그 페트병을 깨끗한 거를 가지고 그 섬유를 만들어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우와 대박 재활용했는데 그거를 빨 때 거기서 미세 플라스틱이 와박 나와가지고 아씨 이것도 문제가 있네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플라스틱은 안 만드는 게 최고다. 최소한만 만들어야 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 코멘트 보고서 혹시나 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런 비슷한 발상을 가지고 과학자들이 모래 대신에 모래로 콘크리트 만들잖아요. 그래서 콘크리트의 재활용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뭐 기사를 저는 보긴 했거든요. 그러면 콘크리트를 만들 때 이제 모래 대신에 플라스틱을 쓴다는 사용했다라는 거죠. 거죠? 실제로 뭐 사례가 있었나요? 그 인도에서는 근데 100% 플라스틱을 쓰지는 못하고 모래를 한 10% 일부 포함을 해서 쓸 수 있겠다라고 과학자들이 발표를 한 걸 봤는데 이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시도는 해요. 시도는 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처치 곤란한 것들을 써보려고 하는 건데 아니 참고로 우리 아스팔트 있잖아요. 그 아스팔트가 정유공장에서 나온 그 제일 찌끄러기랑 돌 깬 거 섞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자갈을 석유 찌끄러기로 이렇게 좀 모양을 유지하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폐플라스틱을 뭐 녹이던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섞을 수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아스팔트도 시간 지나면 색깔 변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그렇지만 냄새 엄청나게 나고 가벼운 것들은 날아가고 좀 무거운 것들은 엉켜 있다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이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석유 찌끄러기 같은 것들이 계속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증발돼서 이제 대기 오염이 되거나 그래서 플라스틱 업체 같은 곳에 보통 후원을 해서 개발하고 그러는데 맨날 그런 얘기 나오지만 많이 쓰지도 못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그게 또 썩 도움이 안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것들에 개발됐다라는 그런 기사 이런 걸 보고 해결책이 있네. 플라스틱 써도 괜찮겠네. 뭐 이런 착각을 하면 정말 큰일 난다.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는 뭐 계속 나왔는데 많이 쓰지도 않거니와 잘 쓴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그 페트병으로 섬유 만들어서 옷 만들었는데 빨 때 미세 플라스틱이 대박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뭐 보면서 계속 써도 되겠네 뭐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난다.
그리고 마지막 댓글은 이제 지석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호호동호님께서 팟빵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이 아이디는 처음 보는데 혹시 쌤들 기억나시나요? 네,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처음 쓴맛을 한번 보니까 보여주죠. 귀여워요. 우리. 네. 첫 댓글 이제 달아주신 것 같아서 제인쌤, 지석쌤 한번 리액션 부탁드립니다. 호호동호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요? 저는 원래 처음이니까 예, 댓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몇 번 달면 이제 날카롭게 비평해줘야지 이제. 자, 오늘은 친절하게. 몇 번 달면 비평. 제가 일단 내용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바이오 플라스틱이 한계를 갖고 있긴 하지만 생산 폐기 단계에서 석유 플라스틱에 비해 탄소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어떨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물이 묻거나 옷물이 묻은 경우는 분리배출이 아니고 타는 쓰레기로 버리는데 소각할 경우 온실가스 오염물질 배출에 차이가 있는지라고 질문 남겨주셨어요. 탄소 절감이 약간은 될 수도 있어요. 약간은. 근데 예를 들어서 바이오 플라스틱 중에서 무슨 그 이쑤시개 이런 거 초록색 그 녹말가루 만들고 이런 건데 녹말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옥수수로 만든 뭐 도마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옥수수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기후 위기 시대에 갈수록 그런 옥수수나 이런 거 올해 지금 식량 가격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쌀 생산량이 우리나라 예상보다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예전에 비축해놓은 거 풀어야 되나 이러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오르고 있어요. 감자값이 한 50% 올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바이오 물질들은 이렇게 어딘가서 재배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또 뭐 산림 파괴로 이어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경우 조금 만들어 쓸 수는 있지만은 뭐 문제가 많은 데다가 그리고 태워버리면 그러니까 아까 석유가 유기물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 플라스틱도 똑같은 유기물이에요. 비슷해 보이고 비슷한 성질을 갖는 게 화학적으로 비슷해서 그래요. 그 석유는 옛날에 썩었던 거 가져온 거고 바이오 플라스틱은 약간 생 재료로 만든 건데 태우면 똑같이 CO2 나옵니다. 나오고 소각할 때 그 온도에 따라서 오염물질이 달라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소각로를 얼마나 뭐 센 놈을 돌렸냐 이런 거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세게 온도를 높이려면은 거기다가 이제 더 잘 타는 걸 넣어요. 그런 천연가스 이런 거를. 그러면 이건 또 온실가스가 더 나오죠, 이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뭐 조금 나은 게 자꾸 보고 싶고 찾고 싶고 얘기가 나오지만 답이 없어요. 조금 그냥 절대적인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노력을 해봤지만 답이 없었다 결국은. 그리고 온실가스가 문제가 아니라면 태우면 돼요. 그럼 매리 많이 해도 되니까. 근데 태우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돼버렸죠. CO2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 플라스틱 사용은 진짜 저희 플라스틱 캠페인에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게 진짜 정답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는요. 우리 예전에 특히 저 어렸을 때는 저건 75년도생인데 플라스틱 별로 안 썼고요. 갑자기 나이를 플라스틱이 개발된 지도 사실 한 5, 60년밖에 안 됐어요. 거의. 그래서 없이도 살아왔다 우리가. 그래서 약간은 뭐 쓰는 것까지는 몰라도 지금처럼 미친 듯이 쓰는 거는 충분히 뭐 안 쓰고 안 쓰는 생활이 가능은 하다. 익숙하진 않겠지만 근데 그거 안 하면은 뭐 온갖 오염으로 정말 아까 그 매일경제 기자가 했던 생태계가 무너질 건데 그거 우리가 그대로 이대로 가야 되나요? 그건 안 된다. 사실 개인 차원에서도 정말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걸 넘어서 이제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도 조금씩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석쌤 말씀처럼 진짜 우리가 플라스틱 없이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다시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도 작은 희망을 좀 걸어보고요. 그럼 저희 방송 광고 듣고 본 소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안녕하세요. 오늘만 쇼호스트 똑이에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크릴 오일입니다. 요즘 사람에겐 필요 없는 크릴 오일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남극의 펭귄과 고래의 주식인 크릴, 먹지 말고 양보하세요. 크릴 보호와 함께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존하기 위해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그린피스 해양 보호를 검색해보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 중립 선언했죠. 와, 네, 이거 아마 지석쌤 나오는 프로그램에서도 앞서 좀 전달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재앙, 경제위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이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석쌤, 이 2050 탄소 중립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좀 필요할까요? 이게 너무 뻔한 답인데 이거를 아무튼 네. 자꾸 사람들이 새로운 걸 찾는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태양광 풍력을 많이 설치해서 전기를 많이 만들고 그걸로 자동차를 굴려야 되니까 전기차를 하고, 네. 태양광 뭐 풍력 전기가 좀 들쑥날쑥하니까 뭐 배터리 좀 설치하고 양수 발전 뭐 등등 해가지고 하여튼 가장 환경 영향이 적은, 환경 영향이 없는 기술은 없어요. 네, 적은 그런 보완책을 해가지고 하고 냉난방도 전기로 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도 전기로 바꾸고, 그 다음에 철강 생산할 때 이제 뭐 그 지금처럼 석탄으로 막 떼어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그건 수소를 써야 되는데, 쓸 수소는 또 태양광 풍력으로 만든 전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좀 불필요한 것들, 요번에 정부가 항공사들한테 그냥 비행기 타고 쓱 올라갔다가 날라갔다가 쓱 다시 돌아오는 거 하면 면세품도 사게 해주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이런 거 한다고 하는데, 항공사분들의 고충이나 그런 분들 정말 답답하시겠지만 이게 약간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러고 있지 말고 차라리 그냥 비행기 타고서 저기 제인쌤이 좀 디너쇼 같은 거 한번 해주고 춤이나 그런 피아노로 이렇게 밥 먹고, 비행기 특징이 뭐예요? 시끄럽고 흔들리는 거잖아요. 좀 흔들어주고 시끄럽게 하고 그다음에 내려서 면세품 사가고 이러면 되지. 진짜. 예. 그렇죠. 비행기가 진짜 이산화탄소를 많이. 그러니까 뭐 꼭 어디 가고 싶어서 뭐 인생 뭐 무슨 버킷리스트니 뭐 이런 거는,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자제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면제품 사고 집에 가는 거를 이거를. 네, 이제 그런 것 좀 하지 말고요. 예, 그리고 고기 섭취량을 많이 줄여야 된다. 뭐 그거는 뭐 콩이나 뭐 두부나 뭐 이런 거 먹고 대체육도 좀 하고 뭐, 그래서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전기차 뭐 웬만한 거 전기로 뭐 대체, 그 다음에 뭐 그러다 보면 사실 전기 비행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배터리 좀 더 좋아지면. 이미 사실 뭐 개발에 들어가고 뭐 시유 운전도 했다는 제가 기사를 보긴 했었거든요. 뭐 작은 거는 한두 개, 뭐 몇 개씩 있는데 이제 뭐. 네, 맞아요. 큰 비행기는. 네, 그거는 그냥 신문에 나온, 그러니까 이 신문 기사를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신문 기사만 보면 진짜 언제 한번 우리 해봐도 좋을 것 같아. 한 10년 전에 신문 기사를 보면 막 다 해결된 것 같을 거예요 아마. 뭐가 개발됐다, 뭐가 발견됐다 이러면은 다 해결된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상용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에 속고 살아온 인생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단호하게 또 저런 얘기 나왔지만 절대 저런 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되는 것들은 따로 있거든요. 태양광 풍력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거는 그 미국에서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마스크 안 쓰거든요. 마스크 효과 없다. 뭐 이런, 아니면 코로나 실제로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죽어간대요 지금. 뭐 코로나도 아닌데 나 왜 죽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에 대해서 이런 그 가짜 뉴스들이 그냥 이미지를 완전 버려놔가지고 시민들의 좀 거부감이 심한데, 그거 빨리 걷어내고요. 이거 빨리 해야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한 80-90% 정도 돼요. 그다음에 고기 훨씬 덜 먹는 거. 사실 진짜 지속 가능한 삶을 이제 살아가면 우리 지구가 조금 더 나아지진 않고요. 나아지진 않고 완전히 망가지는 거를 멈출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를 막는다기보다는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최악의 기후 변화는 막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이미 기후 위기는 이제 앞에 또 왔고, 수식어가 들어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최악의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런 얘기하면 좀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최악을 막는 거예요. 근데 최악을 막아 놓으면 괜찮은 세상 정도는 유지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지석쌤께서 이제 기후 위기의 해결책 중 하나로 전기차 얘기를 이제 매달 전해주고 계신데, 사실 매주 전해주시다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개편이 되면서
4주에 한 번으로 줄었다고 되게 슬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짧게 이제 그 소식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네, 뭐 그래서 준비한 것도 있고 대본이 분량이 너무 적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앞에서 많이 떠들어가지고 뭐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쌤 분량 괜찮을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이게 제가 분량을 맞추게 하드 캐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나이 든 남자의 넋두리를 늘어놓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용한 정보를 한번 좀 몇 가지 동향 요새 많아가지고 하나 지금 되게 반가운 소식이 네. 전기차를 떠나서 일단 존 캐리라는 분이 있어요. 그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가 나왔었고 나왔다가 이제 져서 참 졌지만 나중에 오바마 대통령 때 외무부 장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후변화 이 파리 협약도 그렇고 이런 걸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정말 이 기후변화에 좀 외길 인생 비슷하게 사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컴백하신다고. 지적쌤과 비슷한 길을 가신 예, 진짜. 뭐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박근혜 정권 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굉장히 후퇴된 거를 이제 여러 개 놓고서 이걸 이 중에 하나 정합시다 이런 걸 하고 있었을 때 미국 전화가 왔대요. 예. 이거 전화가 왔었어요. 이건 제가 그때 대사관에서 다닐 때 제가 확인한 건데 아니 이 더 센 목표를 해야지 후퇴를 하면 어떡하냐. 예, 그래가지고 그래요 하고서 이제 약간 그러니까 후퇴는 안 하는 걸로 이제 정한 적이 있는데 이때 이 정 캐리 요 외무부 장관이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상태였는데 병원에서 전화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챙길 정도로 그런 분인데 근데 한 가지는 이분이 환경부 장관으로 돌아왔느냐 그게 아니에요. 국가안보기구가 있는데 미국에 거기에 들어가신 거예요. 왜냐 이거는 인류 생존 그런 안보 차원의 문제지 기후변화가 뭐 환경을 해서 뭐 아름다운 세상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슈가 이제 한 단계 더 격상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아까 넷째로 우리 얘기했지만 그 동참 안 하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인식이 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좀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원래 있는 인식이에요, 이거는. 근데 미국이 이번에 좀 더 공식화한 거죠. 예, 그렇고 또 다른 소식은 오스테드라고 원래 덴마크 국영 가스 회사인데 슬금슬금 해상풍력 이런 거를 하면서 어느 순간 이게 해상풍력 회사인지 가스 회사인지 헷갈리다가 저는 풍력으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예. 원래 가스 회사였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이가 든 사람과 안 그런 사람의 차이인데 원래는 그거였어요. 동에너지 이름이. 그래서 이게 그 뭐 덴마크 말인가 도건가 해가지고 뭐 줄임말인지 모르겠는데 D는 아무튼 뭐 덴마크인지 뭐 데니시인지 뭐 이런 거였고 2013년도인가 뭐 런던 근교에 해상풍력을 하는데 동에너지가 참여한다고 그래가지고 중국 회사가 하는구나 했더니 덴마크 회사였는데 아예 개명을 했어요. 오스테드라고 해가지고 예, 풍력 회사가 변신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진출해서 투자 많이 하겠다고 행사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받았는데 저는 안 갔고요. 밥 한 끼 먹다가 지적쌤 초대 받으셨어요? 코로나 걸릴 순 없다. 아무튼 뭐 이런. 역시 인싸. 아니 사실 그 그린피스에서 2명 오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자, 아무튼 그런데 네, 그런 동향이 있다라는 거를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지 않게 자동차 소식 넘어가자면 엊그제 유럽에서 있었던 배터리 협회 무슨 행사에서 일론 머스크가 네. 배터리 1kWh당 50에서 55센트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네. 얼마나 저렴해지는 건가요? 예, 이거는 사실은 일론 머스크의 말실수였습니다. 왜냐면 50센트면은 600원이거든. 전기차 한 대에 한 60kWh 들어가니까 36,000원에 배터리를 만들겠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또 혹시 가능한가 검증해보겠다고 유튜브로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절대 안 된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50 얘기했어요. $50. 근데 이게 그래도 되게 많이 저렴해. 근데 이게 굉장히 엄청난 게 뭐냐면 1kWh당 $100에 가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값이 똑같아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00를 가진다. $100. 근데 이제 그거에 입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사실 전기차도 싸지는 거예요. 내연기관차보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운행을 하면서 드는 거를 차치하고 일단 자동차를 살 때도 전기차가 훨씬 저렴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전기차를 사지 않을 그러게요. 이유가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매일경제 기자는 이런 거 공부 안 하는 거죠. 오늘 몇 번 나 등장하실지. 정말 걔는 내가 용서가 안 돼. 자, 그래서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도 전기차 가져와라. 뭐 기름차 너무 비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매경제 기자가 경제를 너무 모른다. 아무튼 그 기자님도 아마 이런 동향을 좀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안 볼 거야. 다른 기사도 한번 팔로우업을 해보면 아무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손꼽아 기다렸던 게 $100 가면 값이 똑같아지면서 보조금 안 줘도 전기차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막 꿈꿨는데 이제 테슬라의 하드캐리가 성공한다면 내연기관차는 보조금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미친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 팔릴 정도? 그럴 수 있으니까 굉장히 희망적이다. 배터리가 싸지는 게 진짜 인류 생존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배터리 가격이 늘 그게 제일 큰 걸림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테슬라가 해보겠다고 지금 뭐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GM 같은 그런 전통업체,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 좀 뒤늦게 30조 원 투자한다고 전기차 하는데 하고 또 정권이 바뀌니까 트럼프가 시작한 그런 연비 그거 규제 뭐 캘리포니아 규제 없애려는 그런 그 참여했다가 슬그머니 빠졌어요. 야 캘리포니아 너 부당해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거기에 트럼프랑 같이 있다가 이 정권이 이제 끝나니까 슥 빠졌어요. 그래서 그렇죠. 주정부를 상대로 이제 맞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포기했다. 그다음에 폭스바겐 같은 경우 한때 내연기관차의 왕국 뭐 전 세계 1위 업체니까 그 람보르기니라고 제가 살까 하다가 디자인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산 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도 사실 뭐 그런 내연기관 슈퍼카인데 그냥 팔아버리겠다. 따로 정리하고 그냥 알아서 네가 생존해보던지 뭐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고 듀카티라고 또 고성능 오토바이가 있어요. 이것도 뭐 내연 오토바이인데 그것도 그냥 따로 분리하겠다. 이렇게 분리하는 게 뭐냐면 야 같이 가자니 야 좀 그래 우리 너희 때문에 우리 좀 안 좋을 것 같아. 그냥 니들이 한번 그냥 대충 살아봐. 안녕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패를 버리는 거죠. 버리는 패로 이제 됐는데 혹시라도 정신 나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거 인수한다고 덤비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설마 안 사겠지? 살까나? 그래서 그렇고 마지막 하나 슬픈 소식은 요즘 전기차 리콜 시대입니다. 전기차 리콜 시대. 쉐보레 볼트라고 우리나라에서 한때 1등을 한 2년 동안 먹었나? 한 1년 동안 먹었나 했던 그 장거리가 가능했던 최초의 약간 저렴한 전기차였는데 이게 리콜 조치됐습니다. 100% 충전했을 경우에 불이 날 수 있다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해가지고 90%만 충전할 수 있게 제한을 걸어서 좀 안정성을 확보하는 걸로 조치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빨리 가서 혹시 쉐보레 볼트 모시는 분들은 업데이트 받으셔가지고 불 안 나게 안전을 위해서 타시는 분들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지석쌤께서 굉장히 상세한 내용들 많이 전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 그리고 경제산업 전환이 정말 필수적일 것 같아요. 이제 그 수단으로 그린 뉴딜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앞선 방송에서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모임 그린 뉴딜 시민행동 개설이랑 회원 모집에 대한 소식을 잠깐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그린 뉴딜 시민행동 분들의 활동 내용에 대해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인쌤, 그린 뉴딜 시민행동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보통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에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뭐 서명이라든지 저희 단체 후원도 되게 큰 도움이 되고 또 가끔씩 있는 저희 기후 행진에도 참여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액션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이런 정부나 국회에게 압박을 가하면서도 코로나 상황에 가능한 활동이 뭐가 있을까 좀 열심히 고민을 한 끝에 저희가 그린 뉴딜 시민행동이라는 시민 모임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모집을 해서 현재 지금 활동 중이고요. 올해는 12월까지 활동이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기본적으로 온라인 기반으로 활동을 하는 시민 모임이고
현재 150여 분의 회원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연령대도 고등학생도 계시고요. 네네. 네, 대학생분들도 계시고 되게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자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좀 이런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네, 오늘 좀 깊이 저희가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오프라인 활동 대신 이제 온라인으로 좀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고민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서울에만 있다 보니까 이런 오프라인 활동을 할 때 좀 지역적인 제한이 있었어요. 네.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멀리 살고 네, 계신 멀리 분들도 오시니까 또 멀리서 오시려면은 또 전기차 타고 오시긴 좀 제한이 있으니까 또 네네. COD도 뿜뿜 줄하고 근데 이 활동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하니까 전국 단위에서 정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이 그린뉴딜 시민행동이 그 몇 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총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린뉴딜 정책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 국회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국회에 대해서 국회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국회팀. 그리고 아까 지석쌤이 상당히 분노하셨던 정말 그린뉴딜이나 기후위기 관련해서 좀 팩트가 아닌 기사들을 내는 언론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언론팀이 있고요. 네. 또 이렇게 국회팀이랑 언론팀이 모니터링한 결과를 시민분들이 보시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하는 커뮤니티 운영팀 이렇게 3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팀, 언론팀, 그리고 커뮤니티 커뮤니티 팀 네. 이렇게 3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처음부터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국회팀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정말 어마어마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국회의원이 지금 300명이잖아요. 그래서 300명이 21대 국회 개원 이후에 기후위기 관련해서 얼마나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00명을 쫙 이렇게 엑셀로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네. 저희가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뭐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얼마나 잘하고 계신지. 그 기준에 뭔가 예시를 몇 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역할은 법안 발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기후위기 관련해서 의원들이 얼마나 법안 발의를 하고 있는지 또 공동 발의를 한 의원에게는 저희가 높은 점수를 부여를 하고요. 네. 그 외에 국회 안에서도 기후위기 관련한 연구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연구 모임을 실제로 주도하거나 참여하고 있는지, 그 상임위에서 기후위기 관련해서 어떻게 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또 중요한 발언들을 하고 있는지, 또 10월에 국감이 있었잖아요. 그쵸. 국감에서 특히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얼마나 유의미한 활동들을 했는지 이런 좀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300명에게 300명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점수를 부여를 했습니다. 이런 기준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국회팀 분들이 진짜 많은 고민을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국회의원을 그러면 이제 선정을 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300명에 대한 모든 점수를 공개하고 싶지만 그러면 사실 빵점을 받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그분들에게는 네, 안타까운 소식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국회의원 중에 상위 점수를 받으신 상위 10명을 선정을 하려고 하고요. 네. 12월 초에 정기회가 끝나요. 정기회 폐회가 되면 그때 저희가 점수를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아마도 좀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추측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감이 오시죠, 쌤들도? 네, 그린피스가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지지하진 것은 않아요. 아니지만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객관적인 객관적인 기준을, 기준으로 한 네. 건데도 불구하고 좀 안타깝게도 특정 정당에 어느 정도 좀 쏠려 있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렇게 동료의 차원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잘하고 맞아요. 계신 분들은 더 많이 동료를 활동을 하고. 해달라. 그리고 조금 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기후위기 분야에 있어서 조금 더 목소리를 내달라. 잘해달라. 아, 네. 근데 이거를 다현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명을 공개할 게 아니라 다음에는 290명을 공개하시고 10명만 그냥 빼주세요. 그것도 하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기후위기 대응을 10명 정도 국회의원만 열심히 뛰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300명 정원이라고 치면은 한 270명은 뛰고 있고 한 30명 반대하고 있으면
그 정도면 그래도 조금 이해, 뭐, 저런 사람도 있지? 뭐 이런 거? 영국에서 기후변화법이 통과가 됐는데, 2007년도에, 그때 463명인가 재석해가지고, 460명이 찬성했나 그래요. 그래서 영국에, 와, 3명을. 네, 영국 의회에, 3명이 좀 넘을 수도 있어요. 대충 그 정도예요.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 영국 의회 역사가 한 1000년이 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찬성률로 통과됐어요. 기후변화법이. 네. 2007년이면 굉장히 이르네요. 근데 그때 뭐 어떻게 우리가 보면 이르지만 그때도 영국 시민사회에서는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되게 선제적으로 정말 대박 늦은 거죠, 진짜. 늦은 거고 그 하여튼 찬성률이 그 정도는 돼줘야 된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290명 정도 공개하시고 한 10명만 그냥 좀 창피할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감춰주는 식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세요. 네네. 이 10명 그러면 이제 결과 발표는 청취자분들도 좀 아실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일단은 저희 그린피스 홈페이지와 SNS 통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네. 또 가능하다면 직접 회원들이 국회의원을 방문을 해서 선정 결과를 알리고 대면으로 코로나 상황이지만 안전하게 조치를 하고 저희가 선정 결과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회팀의 활동 내용 들어봤는데 언론팀은 구체적으로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네, 이게 사실 기후위기 문제나 그린 뉴딜에 대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알아야 하는데 아까 지석쌤 말씀해주신 대로 언론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자라는 취지로 언론팀을 만들었고요. 네. 저희가 모든 언론사의 기사들을 다 보지는 않았고 국내 주요 언론사 11개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11개 언론사들이 특정 기간, 예를 들어 10월 한 달 동안 석탄이나 원자력이나 기후변화, 태양광, 그린 뉴딜, 풍력, 재생에너지 이게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쓴 기사들을 검색을 해서 이 내용을 분석하는 활동을 질문 하나. 이 주요 거의 매일경제 들어가나요? 매일경제? 안타깝게도 매일경제. 매일경제 넣어주세요. 거기 1등 경제지이기 때문에. 네. 이 주요 언론사 11개 선정 기준도 저는 그래서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좀 객관적으로 선정하려고 기자협회랑 시사저널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신뢰하는 언론사를 좀 취합을 해서 상위 11개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나중에 정말 이게 이번에 1기잖아요. 이게 점점 저희가 커지고 많아지면 회원분들이 더 많은 언론사를 사실 모니터링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엔 처음이니까 이렇게 진행해봤습니다. 이 기사들을 이제 검토를 다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매달 추천하는 기사 그리고 팩트체크가 필요한 기사를 각각 한 개씩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 이제 11월이니까 10월에 그린 뉴딜 시민행동분들이 추천한 기사는 무엇이었는지.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을 때 10월 한 달 동안 무려 600개의 기사가 검색이 됐어요. 근데 사실 저는 예상보다 적었어요. 그쵸. 그렇진 않았는데 600개 기사를 분석을 한 결과 하나의 기사를 이번에 선정하기보다는 그 JTBC의 박상욱 기자님이 기후 1.5도라는 기획 연재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 기획 연재 시리즈를 저희가 정말 좋은 기사로 추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박상욱 기자님 같은 경우는 일전에 저희 국회 앞에서 한 홀로그램 시위에도 참여를 하셨었는데요. 그만큼 기후위기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애쓰고 계시고 그다음에 2019년 11월부터 이 기획 시리즈를 시작을 하셔서 매주 월요일마다 기후위기에 대한 좀 국내외 주요한 소식들을 아주 심층적으로 보도를 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이 회원분들이 보시기에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팩트체크가 필요한 기사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네,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선정한 기사는 태양광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연합뉴스에서 10월 5일에 나왔던 기사예요. 기사 제목이 중금속 함유 태양광 폐패널 2040년 82만 톤에 달해 환경오염 우려라는 아주 자극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나온 기사인데요. 이게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그 태양광에 좀 반대하려는 취지로
보고서 내용을 활용을 한 기사예요. 그래서 태양광 폐패널에 함유된 중금속이 인체와 환경에 매우 유해하다라는 취지로 산자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활용으로 이제 데이터를 제출을 한 거라고 하고 그 엄태영 의원이 말한 거를 바로 이제 받아서 쓴 기사인데요. 저희가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이 의원이 인용한 그 데이터의 원출처가 국립환경과학원이 낸 이제 조사 결과인데요. 이게 사실은 실제로 폐패널에 함유된 구리와 납의 양이 지정 폐기물 기준치 이하로 아주 극소량인데 그냥 그 앞에 지정 폐기물이라는 거를 빼고 그냥 기준치를 넘어버렸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중금속이 아예 없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나오긴 했는데 그게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었는데 네. 그 앞에를 어떻게 보면 먹금을 한 거죠. 그래서 딱 시민분들이 보셨을 때는 뭐야 이거 기준치를 넘은 거야?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게끔 약간 오해하게끔 말을 하신 거를 그대로 받아 썼어요, 기사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민분들이 이거를 반박하는 내용의 카드 뉴스를 만들고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지겨운 뉴스인데요. 태양광이 초창기에는 요렇게 요거 섞어서 만들면 뭐 좀 되나? 하면서 이렇게 약간 중금속이나 이런 섞어가지고 만들었던 게 있었어요. 그거는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90년대 그 디스크맨이라고 CD 뭔지 아시나? CD를 돌리는 CD 알죠? CD를 돌리는 그런 휴대용 음향 기기가 있었는데 거기 그렇게 그런 거. 예, 디스크맨이라고. 예, 소니 일본 불매 안 할 때. 예. 자, 그래서 그거에 보면 뒤에 이게 니켈 카드뮴 배터리가 들었어요. 카드뮴. 예, 전기차도 초창기에는 니켈 카드뮴 배터리가 잠깐 쓰였다가 90년대에 그래도 카드뮴은 좀 아니지. 카드뮴은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그 뭐 이따이 병 뭐 이런 거가 카드뮴 때문에 난 거라서.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에 그랬다가 그렇죠 이건 아니죠 하고서 이제 뭐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드 쓰고 막 이런 식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주 초창기에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뭐 실험을 하네 아니면 정말 초창기에 시범 사업 하네 하면서 이제 몇 장 깔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뭐 진짜 몇 장 안 되고 그리고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뭐 세탁기에도 조금 그런 게 쓰이듯이 뭐 납땜이나 이런 게 아주 극소량 들어갈 수 있고 근데 그게 뭐 녹아내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데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태양광 풍력이 올해의 지금 잠정치로 전 세계 전력시설 발전소의 90% 이상이 태양광하고 풍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사람들이 그런 거 하나 중공사 체크를 못 해가지고 막 설치하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튼 그 미국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마스크 안 쓰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사실 건전하고 환경 걱정하는 사람들조차도 태양광이 막 이렇게 뭐 저기 중금속 나온대 하면서 거부감 들게 이 언론들이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반성해야 되고 이런 거. 그럼 여기 이거 쓴 기자 찾아가지고 이제 뭐 집단 괴롭힘 이런 거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치가? 그런 거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진짜 저도 아쉬웠던 점이 이 연합뉴스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언론사에서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다른 기사를 썼는데 이전에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기사 전에 2018년에 썼던 기사를 보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나온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태양광 폐패널에 있는 중금속이 그렇게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기사를 썼던 거예요 이미. 그런데 올해 정말 반대되는 의도의 기사가 나온 걸 보고 이게 언론에서 아무리 국회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좀 그거를 자료를 찾아보고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좀 정정해줘야 하는 그런 태도가 있지 않아 하나 좀 저도 되게 그러니까 아까 제 집단 괴롭힘 얘기는 그건 농담이고요. 근데 무슨 항의 뭐 서한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그런 건 좀 보내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문제가 많은 기사다.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좀 그런 게도 조금이라도 있어야 이거 내가 쓴 거 누가 보고 막 뭐라고 하네 뭐 이런 게 좀 있으니까 그런 거 활동은 좀 추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끼리 알고 우리끼리 욕하고 욕은 아니지. 그러고서 하면은 뭐 지석쌤을 저희 그 그린뉴딜 시민행동 회원으로 좀 영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회원이요?
이게 사실 이 기자분들마다 정말 자료를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게 다 다를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그러니까 자유가 있겠지만 하나의 기사를 보고 정말 잘못된 사실을 이제 사실인 것처럼 맞아. 시민분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린뉴딜 시민행동 분들처럼 좀 많은 분들이 좀 지켜보고 또 분석을 해보고 하는 이런 활동들이 정말 유의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그린뉴딜 시민행동 아직 활동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아있고 네. 또 이제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그 국회의원 10인 뭐 이런 발표 내용 등 좀 기대되는 콘텐츠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아쉬워요. 좀 내년 활동도 기획을 하고 계신지. 아쉬워.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그린뉴딜 시민행동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말씀도 해주시고 저희 SNS에 이렇게 발표 내용 올리면 많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에도 그린뉴딜 시민행동 2기를 발족을 해서 활동을 하려고 하고요. 네. 지금처럼 국회와 언론을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할지 아니면 좀 기후위기 대응 위해서 더 빠른 변화가 필요한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을 모니터링하는 활동으로 또 변경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제가 봤을 때 이 기후시민백과 들으시는 분들이 이 활동에 진짜 관심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모집하면은 많은 관심과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팟캐스트로 소식 전해주실 거죠?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 가짜뉴스가 어떻게 퍼져가지고 어떤 꼴까지 나는지 제가 관찰을 한 뭐 십몇 년 동안 해봤는데 그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엊그제 기준으로 한 1,500명이 죽고 환자가 한 17만 명 뭐까지 나오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뭐 간호사분들 월급이 2배로 올랐어요. 너무 위험해서 안 하려고 한대요 이제. 예. 그리고 사람이 죽는 걸 매일 보다 보면은 이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 그런 지옥 같은 상황이 뭐 여기저기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백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백신을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안 맞겠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백신도 위험하다. 옛날부터 백신 뭐 위험하다. 그래서 뭐 천연두인가 뭔가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이미 다 끝났다. 해결됐어. 우리가 박멸했다라고 생각했던 바이러스가 또 미국에서 퍼져가지고 디즈니랜드 문 닫고 이랬거든요. 디즈니랜드 같은 데가. 그게 야금야금 야 백신 그거 위험하대. 안 맞아도 된대. 다른 사람들 많이 맞아놔가지고 우리가 안 맞아도 큰 문제 없대. 이런 게 소식이 야금야금 계속 전달돼가지고 지금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백신 안 맞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어요. 그 언론에 이런 사실 태양광 이런 것도 초반에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면서 이렇게 막 이게 제재를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환경단체 분들 만나가지고 태양광 얘기를 해도 그 중금속 문제는 어떡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기후 위기에는 얘기하려고 모였는데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런 언론 활동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진짜 사회를 좀먹게 되기 때문에 계속 활동을 이어가 주시고 여기에 이제 제가 추가로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어차피 가짜뉴스가 퍼질 거면 태양광 패널에서 전기파가 나와서 코로나 바이러스 죽는다 뭐 이런 우리 가짜뉴스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시켜가지고 코로나가 무서운 집들은 다 설치하게 하면 기후변화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뭐 전기차를 타면 뭐 전자파가 나와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3분 안에 사멸된다. 뭐 이런 그래서 이런 건 비공식적으로 얘기하죠. 우리 공식적인 거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언더그라운드로 한번 따로 얘기를 합시다. 이거는 편집을 하세요. 이거는 네, 오늘 그린뉴딜 시민행동 각 팀들의 활동 내용 알아봤는데요. 방송 광고 듣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린피스 유니버스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그린뉴딜 시민행동 팀원분들 직접 초대를 좀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는데 비대면 녹음이라 그러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가능하면은 다음 회차나 다음 기회에 실제 회원분들 초대해가지고 네. 활동 소감 같은 거 들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네요. 네. 초대해 주실 거죠? 아, 그럼요. 한스 PD님이 지금 아마 바로 적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이제 막 시작된 그린 뉴딜 시민행동 앞으로 꾸준한 활동을 부탁드리고 정말 중요한 거고요. 하나 제가 또 우리가 기후위기를 얘기할 때에서 조금 하나 생각난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나연쌤께서 네. 이제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과 경제산업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근데 이걸 약간 거꾸로 얘기해도 돼요,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경제 산업 및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탄소 중립을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네. 그러니까 환경을 위해서 경제 산업이 바뀌어야 된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조금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해외에서의 분위기는 실제로 그게 더 맞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당히 불공정한 면도 있고 상당히 참 별로인 점도 있지만 어쨌거나 하루하루 생활하고 뭐 소소한 행복도 찾고 할 수 있는 이런 삶조차도 이게 기후 위기가 더 심해지면 다 무너질 수 있거든요. 뭐 또 좀 더 다른 얘기 하자면은 뭐 강남에 아파트가 있어서 뭐 40억짜리가 됐다. 기후 위기 와 보면요 별 의미 없어요 그거. 그래서 원래 저희가 붓바살바로 시작할 때 뭐 재산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2050년 탄소 중립, 뭐 넷제로 이런 거가 무슨 환경적인 목표만을 위해서 다 바꾸자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그런 이상한 활동을 하더라도 기후 위기가 오면은 그것도 못 해요. 물론 이제 뭐 입소문 낼 수 있겠지만은 근데 사람이 별로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막 어려운 걸 한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오해다. 이게 어느 정도 돌아가는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하는 거고 그건 사실 가능하고 그게 무슨 뭐 엄청나게 무슨 조선시대 돌아가고 이런 것도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지석쌤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람들 각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챈트 같은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 챈트가 뭐죠? 노래, 그러니까 짧은 노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 전기차 이거 표절 아니에요? 표절? 기후위기 막 전기 그러니까 노래 만들까는 좋았는데 그 노래는 조금 아닌 것 같아. 다른 걸로 다른 노래로 한번. 왜요, 쌤? 이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면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데요. 요새 피아노 하신다고 했으니까 저희 다음 방송까지 좀 좋은 곡조를 다시 한번 곡조를 쌤, 혼자만 놀지 말고 다른 사람과 교류를 좀 하세요. 교류가 좀 필요한 것 같아. 저희가 온라인 미팅으로 좀 들어드릴게요. 네. 네, 저희 녹음일 기준으로 어제 이제 25일 화요일 코로나 확진자가 583명이 나왔어요. 국내 발생만 553명인데 지금 굉장히 좀 유행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 시기인 것 같아서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청취자분들 정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